안녕하세요. 코인 즐겨찾기의 윤송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1월 셋째 주 코인 즐겨찾기에서는요. 이영식의 핫코인, 칸트의 차트 분석, 그리고 이번 달 말 출범 예정인 배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김도연 앵커가 이오스 블랙을 다녀왔는데요. 우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코인기업 여기어때 김도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요. 우리나라 블록체인 생태계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플랫폼을 찾아왔는데요. 바로 이오스 블랙입니다.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오스 블랙을 구축을 하는데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셨을 것 같은데요. 이오스 블랙 어떤 프로젝트죠? 네, 저희가 이오스 블랙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되게 밝은 그 미래를 보게 됐습니다. 이오스 블랙은 블록체인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한 대불, 발굴, 선정,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선정에 참여한 모든 참여자들한테 공정하게, 그다음에 투명하게 기여도에 따라서 보상함으로써 혁신적인 생태계를 만들어갈 4세대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오스 블랙의 앞으로 골 계획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블록체인의 그 생태계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 토큰 이코노미 기반으로 모두가 그 혁신적인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그 출사표를 내고 있는데 현재는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그 계획하고 있는 목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모두가 참여한 모두가 공정하게 투명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그런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게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지금 제 뒤로 다들 열심히 일하고 계시거든요. 이오스 블랙이 왜 이오스를 선택했는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제가 지금 가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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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처음에는 이더를 많이 고민했었어요. 저희가 어차피 구현해야 할 목표는 이미 준비가 돼 있었고요. 어떤 코인 에코시스템을 만들자라는 건 얘기가 돼 있었는데 그걸 구현할 때 무엇을 만들까 했을 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되게 진보적인 느낌이라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컨트랙트를 C++로 구현한다라는 게 그냥 들을 때는 그렇게 들리는데 사실은 저같이 좀 오래된 개발자 입장에서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였거든요. 그걸 듣고서는 이게 가능해라고 얘기한 다음에 웹 어셈블리랑 만나고 겪게 되면서 오랫동안 좀 이게 제 몸에 사라졌던 열정에다 기름을 붓는 느낌이 들었다고 할까? 네. 그때 막판까지도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생각할 때 되게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오스를 선택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속도 때문이었습니다. 트랜지션 속도 때문이었고 그때 당시에 이더로 에어드롭을 할 때 저희가 계산했을 때 한 10일 정도 모든 유저들한테 이제 에어드롭을 하는데 그 정도 걸리겠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오스로 에어드롭 했을 때 이틀 반 만에 끝이 났거든요. 예, 사실 이틀도 안 걸렸는데 확인하고 검증하는 기간까지 합해서 이틀 정도 걸렸습니다. 네. 속도 때문에 선택했다고 할 수가 있지. 마케팅을
하실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마케팅을 하시나요? 저희는 모든 기본 중에 기본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텔레그램을 무조건 이제 한 곳에만 몰아두지 않고요. 저희는 한국어하고 영어를 지금 따로 관리하고 있고, 더 성실하게 소통하려고 저희는 최선 노력을 다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또 저희 이웃백이 좀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콘텐츠까지 준비를 하는 걸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코인 즐겨찾기의 코너 속의 코너, 이영식의 핫코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영식이가 형님, 누님, 동생들을 위해 가져온 코인은요,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자는 목표로 만들어진 토큰, 바로 신디케이터입니다. 형님, 누님, 동생들을 위한 핫코인, 지금 시작합니다. 자, 제가 앞서 신디케이터를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목표로 만들어졌다라는 소개를 드렸는데요. 형님, 누님, 동생들 모두 일상생활에서 예측 많이 하시죠? 특히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자들은 당장에 내가 투자하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 초엔 예전의 가격을 회복할지, 아니면 더 떨어질지, 아니면 스포츠 경기에서 관심 많으신 분들 너무 많습니다. 이 팀과 저 팀, 경기 스코어가 어떻게 될지, 이 밖에도 내일의 날씨가 어떻게 될지, 미세먼지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많이 하십니다. 이러한 우리의 예측은 때로는 맞기도 하지만 때로는 틀릴 때도 많습니다. 신디케이터는 이러한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진 토큰이란 것이죠. 신디케이터, 정말 궁금하시죠? 오늘 영식이가 형님, 누님, 동생들을 위해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디케이터는요, 2015년부터 하이브리드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핀테크 업체입니다. 2017년 1월에 모스크바 증권거래소에서 하이브리드 인텔리전스 플랫폼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였고요. 약 47%의 파생 수익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경쟁자들보다 2배 더 높은 수치였는데요. 벌써부터 느낌 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신디케이터는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집단 지성과 인공지능을 이용하는데요.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측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의 예측 데이터를 합산해서 결과를 내는 게 조금 더 맞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를 인공지능을 통해 가공해서 좀 더 비트코인의 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해 보자는 겁니다. 대단합니다. 사실 이렇게 예측을 주 아이템으로 하는 코인들은 신디케이터 외에도 어거, 노시스, 윙스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 신디케이터가 눈에 막 띕니다. 그 이유는요, 출시된 지 불과 1년밖에 안 됐는데 실제 우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품 개발 속도가 빠른 거죠. 신디케이터 안드로이드 앱, 아이폰 앱, 텔레그램 가격 예측 봇, 시세 차익을 알려주는 봇 등등 신디케이터의 제품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디케이터의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나? 저 영식이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신디케이터 플랫폼 업그레이드 예정, 신디케이터 앱에서 트레이더들이 바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보다 편한 UI 제공, 새로운 분석 제품 출시, 여러 기관과 투자자들이 요구한 인덱스 펀드, 헤지 펀드 등의 제품 상반기 출시 예정, 아시아 시장 진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어. 신디케이터는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현지화 작업을 진행하였고 한국을 기점으로 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디케이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가 기대되는 코인 신디케이터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미세먼지가 극성입니다. 불금 잘 보내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칸트의 차트 교실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고점에서 출현하는 하락형 캔들, 되게 좀 어려운 용어들도 있으니까 한번 같이 짚어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오늘 시점은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익절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한번 집중해서 보시고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한번 같이 가볼까요? 제가 이렇게 준비해온 자료를 보시면 하락형 캔들이라고 나와 있죠. 제가 이제 해석을 말씀을 드릴 건데, 상승 중에 고점에서 오프닝 블랙 마르보즈라는 캔들의 출현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오프닝은 시장의 시작, 그리고 블랙은 매도라고 하고 있고요. 화이트가 매수였고 블랙이 매도고, 마르보즈는 제가 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본 표현으로 빡빡이라고 하는 건데, 캔들을 보고 빡빡이라고 표현한 것으로서 굉장히 큰 양봉을 얘기를 하고 음봉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프닝 블랙 마르보즈라는 캔들이 출현을 했고요. 베어리시 벨트 홀드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출현하게 되면 하락 반전의 신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나타나는 하락 반전력 패턴이지만 해당 매도세를 매수세로, 이게 중요하죠. 해당 매도세를 매수세로 받아낸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승 중에 출현한 고점에서 나타난 하락 전환형 캔들이지만 이러한 캔들을 매수가 잡아먹고 올라가게 되면 더 추가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시해 볼 패턴입니다. 제가 조금 특별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양봉이 출현이 되면서 해당 고점이라고 보았을 때 이러한 부분은 첫 번째로 저항이 됩니다. 왜냐하면 추가 상승을 하였지만 매도세가 크게 출현을 하였고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 모습으로서 이 부분은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에 저항선과 지지선이 짧게 포착이 되고 있죠. 이후에는 당연히 오를지 내릴지에 대한 여부를 확실하게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해당 캔들 앞부분에 갭이 있을 경우나 정고점이 있을 경우에는 강력한 저항 신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갭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란 상승하고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지만 평행으로 유지되어 있는, 즉 도지형 캔들이나 스피닝 캔들 같은 그러한 주가를 평행으로 움직여주는 캔들들은 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해당 캔들 앞에 그러한 갭이 출현을 하게 된다면 이 하락 전환형 캔들이 조금 하락에 가깝게 신뢰성을 높게 짙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전고점이 있을 경우에는 강력한 저항 신호로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부분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주가가 하락하였다가 반전에 올라오는 시점, 즉 전고점이 이 부분에 있어 저항으로 작용이 된다면 해당 캔들은 역시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 전략을 세울 때는 해당 부분에 따라 저항선과 지지선에 따라서 매수 매도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데요. 해당 부분이 무너지게 되면 추가 상승했던 것을 무너뜨리고 추가적으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아랫부분은 손절 라인으로서 타이트하게 잡아볼 수가 있고요. 해당 윗부분에서 강한 매도세가 출현하면서 주가가 저항을 받았지만 이것을 매수세로서 받아먹고 추가적인 상승을 이뤄나가면서 해당 부분을 뚫어나간다면 추가 매수를 진행해 볼 수 있는 패턴 중 하나입니다. 물론 해당 패턴을 보고 추가 매수한 투자금은 역시 이 부분을 지지선, 해당 부분이 보여지는 이 부분, 저항선이었지만 뚫고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지선으로 설정하시면서 당연히 이후에 주가가 혹시라도 떨어지게 될 때 손절하는 부분 또는 익절하는 부분으로 계획을 세워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를 해온 건데,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좀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상승과 하락 가능성에는 100%란 없습니다. 5대5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차트 분석을 하고 있고요. 모든 패턴과 분석에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하락 전환 가능성이 높은 패턴이 출현하였는데 하락으로 전환이 되지 않고 상승하게 된다면 해당 패턴에 대해 틀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차트를 대할 때 잘못된 방식입니다. 하락 전환 신호가 나왔지만 매수세가 강하여 이를 무시하고 추가 상승하였다면 지속된 상승 가능성이 있다. 즉
오늘 배운 것처럼 하락 반전형 캔들이 나오면서 하락하지 않고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 차트는 틀렸어, 이 패턴 틀렸어, 야 칸트는 틀렸어, 이게 아니라 주가가 현재 굉장히 큰 상승을 더 하려고 매도세를 압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차트는 맞추는 도구가 아닌 주가의 흐름을 읽는 도구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매매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고점에서 매도 사인이 나올 수 있는, 즉 내가 익절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패턴이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공부를 한 번 더 해보시고 매매에 응용해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칸트의 차트 교실이었습니다. 네, 코인 진담 시간입니다. 요즘 시장의 주 관심사는 벡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너도 나도 정말 벡트에 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은데요. 올해 이번 달 말 출범 예정인 벡트가 도대체 뭔지 저희가 오늘 샅샅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게스트분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늘은 언블록드 블록에서 두 분이 나오셨는데요. 조남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블록드 블록의 대표 조남준이라고 합니다. 언블록드 블록은 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컨텐츠 생산과 디지털 마케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다음 게스트는요. 이건희 BM 매니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언블록드 블록 사업 전략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건희라고 합니다. 네, 벡트 출범 앞두고 정말 반응이 뜨겁습니다. 대체 벡트가 뭐길래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나요? 벡트는 그 현물 기반의 이제 그 선물을 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기대하는 이유는 이제 그 지금 자본 유입이 미미한 크립토 시장에 큰 기관들의 자본이 들어올 거라고 이제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거래소인데요. 이제 벡트의 모회사는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줄여서 이제 IC라고 하는데, 이제 2017년 순수익만 봤을 때 거의 2조 6천억 원 가량 되는 굉장히 세계에서 큰 금융 거래소입니다. 이 IC가 이제 다들 아시는 뉴욕 증권 거래소를 이제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12개 거래소와 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이제 IC 창립자와 그리고 벡트 거래소 창립자가 부부 관계라는 점이 있는데요. 이런 점을 유추해 봤을 때 조금 관계가 깊다라고 생각해서 기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벡트 출시일이 몇 차례나 연기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벡트에 관한 존재감이 정말 큰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벡트의 존재감이 큰 건 이제 메인 포인트는 기관 투자자들이 유입되는 데 있어서 중점을 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기존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가능했던 게 이제 시카고 선물 거래소, 시카고 상품 거래소, 그리고 비트맥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사실 이제 선물 거래를 할 때 현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마감일에 현금으로 거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비트코인 거래량에 영향을 주지도 않고 이제 결국에 기대와는 다르게 폭락까지 가져오게 됐는데요. 이번에 새로 출시되는 벡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물로 거래를 하게 돼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선물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돼서 존재감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 벡트에 대해서 알려면 선물 거래부터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벡트는요, 비트코인 선물 상품이 출시된다, 거래된다 이러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선물이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물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미래 가격을 예측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제 즉 인수할 거라고 약정하는 이제 거래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며칠 뒤에 얼마에 사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비트코인 한 개를 1,000만 원에 이제 사겠다고 거래하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한 달 뒤에 비트코인이 2,000만 원이 되면은 이제 매수자는 그 1,000만 원짜리를 2,0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에 사야 되니까 1,000만 원의 손해가 있는 거고요. 3,000만 원이 된다면은 이제 3,000만 원짜리를 2,000만 원에 사게 되니까 1,000만 원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가격을 예측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보충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이제 이 선물 시장이 왜 중요한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선물 시장이 존재함으로써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안정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위험성을 해지하려는 그런 매도자 입장에서는 미래 시점에 예상되는 가격보다 조금 낮게 선물 가격을 책정을 함으로써 위험을 회피를 할 수 있고, 대신에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 가격에 거래를 함으로써 이제 손해를 볼 수 있음에도 리스크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 있는 점에서 가격 변동성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벡트 출시된 벡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는데, 기존의 거래 단위 같은 경우에는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는 5비트씩 단위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단위라든지 그런 단위가 있었는데, 이번에 벡트에서는 1일 단위로 거래가 가능하고 그리고 1비트 단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성을 조금 더 잡을 수 있는 이제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확실히 기존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왜 굳이 이걸 가지고 호재라고 부르는 걸까요? 이제 현물 기반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선물 거래를 하려면은 이제 실제로 비트코인이 있어야지만 가능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그 선물 거래 벡트 거래소 안에서 거래를 하려면은 비트코인들을 기관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어서 서로 이제 실제로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좀 없는 부분에서 이제 비트코인의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호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거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벡트를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가격 상승도 불러일으킬 거다라는 말이 있는데 네. 충분히 뭐 가능성 있는 말이죠? 이제 그 신규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전체 시장이 커지면은 비트코인도 같이 덩달아 커지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가격 상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들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SEC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가능성도 높아지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떻게 보면 호재가 이어지는 셈인가요? 이제 한편에서는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ETF를 논하는 게 좀 시기가 좀 빠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SEC가 거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비트코인 물량이 현재 2,100만 개로 한정이 돼 있고, 근데 그 물량을 상위 10%가 이제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유입되기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이 점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ETF를 논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벡트의 출시로 인해서 벡트가 IC의 배경을 가진 뉴욕 증권 거래소의 배경을 가진 이제 거래소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기존의 거래소를 못 믿는 점, 이제 안전이라든지 원래 세대에서 못 믿는 점, 그리고 자전 거래, 그런 점들이 벡트의 배경과 이제 시스템으로 인해서 좀 해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좀 벡트가 나오고 나서 조금 지켜보고 그 벡트의 성공이나 실패가 어떻게 ETF 승인과 연결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도 비슷한 의견이신가요? 저도 약간은 비슷한 의견인데요. 이제 네. 간단하게 ETF가 거절되는 주된 이유를 보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커스티디라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재정 거래가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는데, 커스티디는 펀드의 기초 자산을 위임 관리하는데 이제 그런 보안들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많은 그런 것들인데, 기존에 이제 거래소들이 해킹을 많이 당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기관들이 맘 놓고 들어와서 이제 비트코인을 사거나 거래를 하기가 조금 더 불안한 것 때문에, 이제 만약에 벡트가 이제 그런 선물 거래를 담당을 한다면은 조금 더 기관도 크고 좀 믿을만한 신뢰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관들이 더 맘 놓고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런 것들 그런 부분이 승인이 되고, 두 번째로는 벡트가 이제 탑급 거래소가 된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이 시세가 조금씩 다른데 그 시세들이 조금씩 맞춰지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ETF가 저는 이제 길게 본다면 승인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벡트 거래소가 생기는 즉시 ETF가 네. 바로 승인되지는 않겠지만, 그 SEC 규제를 정통으로 이제 맞으면서 이제 미국 주도화의 규제가 생기면서 하다 보니까 적절히 규제 안에 들어가고 제도권 안에 좀 진입하면서 시장이 조금 더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님도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요. 벡트가 선물 거래 기업인 RCFG의 일부를 인수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승인을 받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이다라고 또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RCG는 로젠탈 콜린스 그룹이라고 이제 100년 전통의 선물 수수료 업체입니다. 이는 벡트가 이제 기관급 거래소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일부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시스템이랑 전문성을 확보했다는 것을 이제 선물거래위원회에 보여주기 위해서 인수했다고 언론에서 많이 평가를 하고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어서 덧붙일 얘기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벡트는 또 지난 31일 기관들로부터 1억 8천만 달러 이상의 펀딩을 받았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이번 투자에는 정말 들을 만한 굵직한 기관들이 정말 많이 투자를 했더라고요. 어떤 기관들이 있죠? 네, 크게 말하자면 보스턴 컨설팅, 되게 큰 회사기도 하고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네. 그리고 스타벅스, 이제 그 홍콩 최대 재벌인 이제 청쿤그룹 회장도 있었고요. 네. 이제 자산 벤처 캐피탈 호라이즌 벤처스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사실 굉장히 놀랐었어요. 네. 이렇게 잠재력이 있나, 이렇게 가능성이 있나, 이렇게 다들 인정받고 있나, 조금 더 혹시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화폐가 미친 짓이다, 네. 사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벤처 캐피털이 M12가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가상화폐가 인정을 받기를 시작한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 있어서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벡트를 통해서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CBOE 그리고 CME에서 선물 거래가 시작된 지 1년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거래량은 좀 적은 것 같아요. 근데 벡트는 어떻게 조금 다를 거라고 보시나요? 벡트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실물 거래 기관이기도 하고 이제 정말 큰 SME나 이제 CBOE와 달리 조금 더 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까 앞에 말했던 큰 기관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이제 금융 회사들이 맘 놓고 조금 더 들어와서 거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정말 듣기만 해도 진짜 굉장한 글로벌 부호들이 투자를 할 만큼 정말 지금 굉장히 핫한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아직은 좀 제도적인 장치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전에 이제 ETF 승인 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SEC가 좀 거부했다고 얘기를 했던 게 네. 규제가 지금 없다. 근데 그쵸. 규제가 없는데 어떻게 이 규제를 넣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부를 했죠. 근데 이번에 벡트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보는 게 벡트가 어느 정도 출시가 될 거라는 게 이미 기정사실화가 돼 있고요. 미 네. 언론에서는. 그리고 나서 이게 벡트가 출시가 돼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자금을 유입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이 되면 이게 제도적인 그런 문제도 해결을 해주고 좀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 자체에 자본이 많이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좀 확장이 되면 제도적인 것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신 네, 맞습니다. 건가요? 네. 대표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이제 지금 블록체인 시장이 크립토 시장이 이제 미국 규제하에 대부분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지금 시장도 출렁출렁 거리는데 이제 벡트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정식적으로 미국 규제를 정통으로 받고 나오는 거래소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규제들이 하나씩 생기면서 조금씩 이제 제도권 안에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벡트와 비슷한 현물 기반의 선물 거래소로 비트맥스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강점과 약점을 비교했을 때 좀 어떤가요?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좀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네. 사실상 좀 마진 거래를 하는데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랬을 때 좀 안전성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거대 자금을 넣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 점이 좀 약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으로 좀 애매하기도 하고 정확한 법적 책임 같은 것도 뭐 조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이용하지만 조금 보안이나 이런 것들 이제 다른 벡트나 이제 CME 같은 것들이랑 비교하면 조금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가긴 리스크가 많이 있어서 아마 기관 투자자들은 비트맥스를 많이 이용하지 않는, 비트맥스는 개인들이 이용하는, 그리고 이제 CM이나 벡트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래소로 분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거래소가 이렇게 분리가 계속돼서 진행이 될 것 같나요? 어떻게 보면 기관용 거래소, 어떻게 보면 좀 개인 투자자들용 거래소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떨 것 같나요? 지금은 이제 한국도 국내에도 거래소들이 엄청나게 생기고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제도권 안에 들어가지 않아서 이제 아직 법적인 그런 틀이 없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 건데, 이제 벡트 출범과 함께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좀 법적인 제도권 장착을 하게 되고 블록체인에 대한, 크립토 시장에 대한 좀 법들이 생기게 되면은 좀 많이 없어질 것들은 없어지고 정상적인 것들만 남으면서 이제 개인들이 쓰는 뭐 거래소, 기관들이 쓰는 거래소 명확하게 나눠지고 거래소들도 굉장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알짜배기만 남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조금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거대한 이 벡트 거래소가 나옴으로써 어떻게 보면 뭐 중소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중소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 아닌 피해를 입을까-봐 어떻게 보시나요? 좀 벡트 거래소가 생기면 많이 없어질까요? 아, 거래소, 네, 중소거래소 네, 말씀하시는 네, 네. 거예요? 벡트 거래소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용을 자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컨셉이 선물 거래소이기 때문에 벡트 CEO가 얘기를 했듯이 벡트 거래소는 단순히 기관 투자자들 자금 유입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제 블록체인 생태계 내에 있는 그런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이제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좀 시도 같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를 예로 들면 스타벅스도 이제 벡트에 투자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 스타벅스 CEO가 만약에 벡트를 스타벅스 내에서 비트코인을 스타벅스 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면 이제 일일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스타벅스 가맹주는 그 손님이 낸 돈을 이제 일일 선물 시스템을 이용해서 가격 해칭을 해서 비트코인 변동성을 좀 줄여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점에 사실 벡트는 기존 거래소랑 좀 다른 컨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벡트에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벡터와 같은 기관 투자 자금이 지금 많이 몰릴 경우 커스터디 서비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시나요? 기존에 이제 마운트 곡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거래소 해킹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미국 쪽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이 뚫린 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조금 큰 기관들이 그 자금을 맘 놓고 이제 거기에 또 넣기가 조금 더 신뢰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해서. 네. 그 보안을 위해서 코인베이스 전 멤버를 영입을 했어요. 이제 그분이 아담 화이트인데, 또 이제 더불어서 이제 핫 콜드 월렛 보험 서비스까지 이제 도입을 하면서 벡트 쪽에서 아마 커스터디에 대한 문제는 조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미국 자본시장법에서는 고객 자산을 은행 신탁기업 선물 거래 중개 회사에 이제 보관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벡트 같은 경우엔 작년 12월 달에 그거에 대한 면제 조항을 자신들한테 적용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지금 30일 동안 국민 여론 조사를 통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거를 확인을 하는 건 이제 CFTC가 이제 결론을 내리고요. 지금 그런 단계 안에 있고, 커스터디에 대해서 확실하게 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보고 나서 이제 진행 상황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계속 우리가 벡트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선물 거래가 승인이 빨리 돼야 될 텐데 언제쯤 될 것 같나요? 사실 저는 선물 거래가 빠르게 되면 좋겠지만 네. 굳이 빠르게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CME도 재작년에 이제 CME가 승인이 됐을 때 그 전에는 이제 가격이 오를 거라고 기대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었는데 이제 정작 CME가 출시가 되고 나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폭락을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벡트 거래소 출범이 호재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냥 세력들의 호재 그냥 그 가격 상승에 대한 재료 정도로 쓰이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벡트와 이리엑스와의 비교가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이리스X도 벡트처럼 이제 준비하고 있는 선물 거래소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다른 점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영국에서 진행하는 코인플렉스 같은 경우도 이제 벡트랑 비슷한 성격의 선물 거래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벡트가 이제 곧 출범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떻게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변화를 줄 거라고 또 내다보시나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 쪽 네. 이제 어떻게 이제 이쪽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냐 이거 같은데 지금 이제 이 블록체인 시장에 굉장히 이제 좀 사기도 많고 우후죽순으로 이제 뭐 자금 모금도 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벡트가 나오면서 제도권에 장착을 함으로써 조금 정상적인 시장으로 가길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정상적인 시장이 된다면 조금 더 시장이 더 커지는데 더 스무스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벡트를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벡트 기다리고 계신가요? 네, 저도 이제 당연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기관 투자들을 자금 유입이 되면 이제 당연히 시장은 커질 거고 그 안에서 제도권이 필요하다는 제도권 내로 들어가야 된다는 주장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벡트가 좀 잘 돼서 어떻게 이 무거운 시장을 좀 들어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사실 정부 쪽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입장은 아니었는데요. 또 벡트에 지금 많은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가는데 또 기관들을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또 정부 아닙니까? 또 이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더 좋은 제도들 그리고 정부가 더 호의적으로 변할까요?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쪽을 많이 따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도 이제 국내 정부가 같이 가만히 있는 건 이제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같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명확하게 규제가 나오지 않았고 세금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정부도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찰나여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2017년 4월에 윙클보스 첫 ETF 거절 이후 정말 많은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벡트가 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벡트가 만약에 이번에 성공을 해서 네. 많은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이루어진다면 ETF를 승인하는 이제 SEC의 이사장들도 조금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ETF가 승인이 안 된 그런 이유들을 조금은 우리 시장 속에서 해소를 하면서 좀 더 나은 생태계를 만들어 간다면 충분히 ETF 승인도 올해나 내년쯤에 노려볼 만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나 내년까지 내다보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님은 한 어느 정도 내다보고 계시나요? 적어도 이번 연도 안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영향을 받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을 것 같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도권 내에 편입이 된다는 것, 비트코인 네, 자체가. 네. 그리고 벡트로 인해서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 등이 실사용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것. 네, 선물 시스템을 통해서요.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한 파급 효과가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런 사회적인 움직임이 이제 ETF를 승인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이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 채팅방에 팍도리님이 아이디가 조금 민망한데요. 벡트를 너무 기대하지 말자. 단기적일 뿐일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CME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기대를 잔뜩 하고 이제 네. 한번 쭉 올라갔다가 CME가 출시하고 나서 이제 쭉 떨어졌는데 네. 벡트도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굉장히 호재라고는 생각하는데 단기적으로 세력들이 많이 이제 그 가격 상승을 위한 재료로만 쓰이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그 기관들이 지금도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횡보하고 가격이 떨어진 이유도 이제 벡트가 출시되면은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개인적으로는 그냥 생각을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벡트가 계속 연기되고 또 연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게 왜 자꾸 어떤 과정 때문에 연기가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들을 궁금해요. 네, 네. 이게 제가 작년부터 좀 주의 깊게 봤는데요. 네. 이제 2018년 11월에는 벡트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그러는데 이제 좀 불안정하다라고 해서 연기가 됐고요. 그리고 12월에는 이제 CFTC 승인 문제로 또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1월 24일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게 미국에서 트럼프와 이제 정부와 민주당의 갈등으로 인해서 연방 정부가 셧다운이 됐거든요. 네. 그랬을 때 CFTC는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1월 24일에 결과가 나올까, 벡트가 승인이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되게 많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셧다운 때문에 지금 경제에 각각 문제가 많은데요. 암호화폐 시장에 이 셧다운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영국 브렉시트 때도 경제가 그렇게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한번 상승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경제 주식 시장이 떨어지면 이제 크립토 시장은 뭐 상승하는 그런 반비례 관계를 보여주긴 했는데 아마 셧다운 때도 비슷하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말 분위기가 사실은 좋지 않은데요. CME 그리고 CBOE 출범 이후 비트코인의 하락장이 정말 시작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CME랑 CBOE에서 선물 거래를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정말 이제 가격이 올라가겠다라고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사실상 CME랑 CBOE랑 CME 같은 경우에는 선물 거래를 하는데 현물이 오고 가지가 않았어요. 이제 선물 거래 만기일에만 현금으로 이제 지불을 했죠. 그런 게 이제 되니까 사실상 비트코인 거래량이라든지 어떤 유동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때 가격 실망에 대한 그런 기대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기대가 크면 지금 채팅방에도 기대가 클수록 실망은 큰 것으로 이러면서 계속 지금 암울한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벡트가 출범되면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조금 더 장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벡트가 출범되면은 일단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 안에서 현물 기반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그 현물 기반이니까 그 안에 참여하기 위한 현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 안에서 비트코인들이 유통되는 그러니까 묶이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 전에 이제 그 비트코인들을 매수하기 위해서 엄청난 자금이 아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이제 전체 크립토 시장 전체 캡이 커지는 것과 두 번째는 이제 미국 규제에 대해서 발맞춰서 생기기 때문에 조금 이제 사기꾼들도 많이 없어지고 좀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조금 더 올바른 시장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바른 시장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는 우리가 모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보충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네, 이제 벡트 같은 경우에는 IC의 배경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트랜잭션에 대한 수수료가 되게 낮아요. 네. 0.03달러라고 그 벡트 소개서에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수수료는 기존의 거래소에 비교하면 되게 낮은 최저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벡트가 나와서 이제 수수료가 줄어들면서 또 트랜잭션은 빨라지고 그러면서 기업의 진입 장벽이 어느 정도 낮아지지 않을까. 블록체인의 생태계에 있는 그런 기업들의 진입 장벽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조금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선물 시장이 네. 생기면은 이제 그 가격 안정화가 가격 변동성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기관들이
기관들보다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제 블록체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요. 이제 보통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벡트가 해결을 해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실제로도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상용화 되는데 큰 도움을 할 거라고는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벡트가 출범되면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많이 변화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올 한해 전망에 대해서 이것저것 생각하시는 것들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저 일단은 벡트의 결과가 어떻게 되고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 진행되는 뭐 제도권 내의 안착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좀 조심히 보면서 네,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이제 큰 기대는 네, 안 큰 기대는 하시는- 안 하고 네, 그러는 게 낫지 않을까. 무슨 뜻일까요? 큰 기대를 하면 안 된다. 네, 벡트가 정말 좋은 소스를 가지고 있고 네.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을 했던 것처럼 이러한 호재들의 이제 출현이 항상 큰 기대를 만족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네, 항상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께는 항상 그렇게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네요. 네, 저희가 사실 호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조금 우울해지는 이야기들을. 네, 17년 전까지 중국 채굴에서 시장이 주도를 했는데요. 미국의 금융 세력이 오면 어떠한 지각 변동이 일어날지 또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실제로 중국 그 해시파워 같은 경우에 중국이 원래 굉장히 많았다가 네. 이제 작년이랑 이제 올해 들면서 계속 이제 미국 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비트코인 해시파워를 보는 미국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이 점점 중국이 잡고 있던 이제 그 블록체인 비트코인에 대한 해시파워나 전체적인 이제 패권을 이제 다시 미국이 뺏어와서 제도권 안에 들어오려고 이제 시도를 하는 것 같아서 저는 반대로 아까 회의적으로 많이 보셨는데 네. 조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게다가 이제 2020년 반감기 때를 생각한다면 조금 더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이렇게 너무 기대하지 말라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채팅방에 기존 알트코인은 다 없어지는 건가요? 이런 극단적인 또 질문까지 왔습니다. 당연히 그럴 리는 없겠죠? 아마 아마 플랫폼 코인들은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지금도 모바일은 이제 안드로이드, iOS 두 개의 이제 플랫폼만 있고 PC도 이제 윈도우랑 이제 맥, 리눅스 정도 이제 세 개 정도만 있는데 지금도 이제 코인들 보면은 굉장히 그 플랫폼 코인들이 많은데 네. 이더리움, 뭐 이오스, 뭐 에이다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도 대부분 한 두세 개만 남고 굉장히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번 바뀌는 이제 일이 한번 일어나지 않을까 하면서 그렇게 될 때가 이제 좀 제도권 안에 제대로 편입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지각 변동을 예상하고 계시는데 한 몇 프로 정도 그럼 소멸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플랫폼 코인들은 대부분 네. 한 진짜 90%, 99%는 다 없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답 듣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비슷하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완전 동감합니다. 우리 지금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가는데 우리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주제를 오늘 벡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벡트의 출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 자금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으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장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타 방송들을 보면서 많은 장점들을 봤는데 또 이번에는 또 단점들에서도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두 분 다 첫 출연하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제가 굉장히 떨려가지고 말을 많이 못했는데 좀 버벅거린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네요. 떨리셨나요? 네, 많이 떨렸습니다. 방송이 좀 아이고. 처음이다 보니까. 아이고, 지금 갑자기 부끄러운 미소를 지으시네요. 어떠셨나요? 네, 저는 이제 기대하고 있었던 벡트에 대해서 논하니까 되게 좀 행복한 시간이었고 네, 아름다우신 이제 윤송이님과 또 같이 하니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오늘 정말 이번 달 말 지금 코앞에 앞두고 있는 벡트 출시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정말 많이 뜨거운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요 매주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주제로 또 토크를 벌이고 있으니까요. 매주 금요일 날 1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아시아경제TV에서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또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코인 즐겨찾기. 저 이거예요. 즐겨찾기. 네, 다음 주에 봬요.